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돈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기만 할까?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나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금융회사에 다녔다. 남들보다 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재테크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낭독명상의 탐합니다. 오늘은 공형조 작가가 쓴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월급날이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통장을 잠시 스치고 지나간 숫자들의 흔적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대다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봐도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해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갖고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또 돈의 역사, 주식 투자, 1인 사업가로 성공하는 방법, 부자들에 대한 습관 등 시중에 출간된 돈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어렵지 않은 글과 다양한 사례를 싣고 있어서 쉽게 읽히고 재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저자가 권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들을 따라 실천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이미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책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장에서는 돈이 떠나는 습관들을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시켜주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습관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돈을 잡아두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가 쉽기도 하고 또 만져볼 새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인식도 무감각해져서 나도 모르게 낭비하는 습관이 들기 쉽다. 이미 씀씀이는 커졌고 당장 카드 결제 일에 빠져나갈 돈만 해도 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 가능하긴 한 걸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한다. 왜? 저축은 명실상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저축이 먼저인 습관을 들여야 할 차례다. 그럼 어떻게 소비 습관을 잡고 저축을 우선해야 할까? 나에게 맞는 저축 방법은 뭘까? 먼저 저축에 얼마를 투자하는 게 적당한지부터 알아보자. 부자가 되기 위한 책이나 재테크 책에서는 많게는 소득의 70%를 또 적게는 소득의 30%를 저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저축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과연 나에게 맞는 저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저축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소비 패턴은 어떤지 분석이 필요하다. 약 3개월의 지출 내역을 전부 적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기억해내서 적어보자. 미국에서 김밥 돌풍을 일으킨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말한 돈의 속성에 따르면 일단 돈은 모이기 시작하면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가속이 붙는다고 한다. 10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1억이 모이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면 10억이 되려면 과연 몇 년이 필요할까? 우리는 보통 단순 계산으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 모으는데 1년이 걸렸다면 다음 해 2억이 되는 데는 0.9년, 그 다음 3억이 되는데 0.7년, 이런 식으로 1억, 2억, 4억, 8억, 어느 순간 10억이 되는 구조로 불어난다. 일정 규모의 종잣돈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 돈은 스스로 움직인다. 가속도가 붙어 몸집을 키운다. 이미 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어도 좋다. 따라서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제하는 절제력을 키워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낼게.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때 경험이다. 입사하고 첫 점심을 팀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당연히 나는 팀장이 식사 비용을 내는 줄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점심값을 각자 계산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팀원들의 나이는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더치페이를 하는 모습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더치페이는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계산해야 할 것과 네가 계산해야 할 것이 확실했다. 실적에 따라 수입도 들쑥날쑥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누군가 큰 실적을 거두거나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팀원들에게 한턱 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본인의 밥값이나 술값은 본인이 내는데 익숙했다. 처음에는 내가 먹은 밥값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어색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 오히려 더치페이가 편했다. 만남은 비용을 유발한다. 그 비용은 만남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때도 있다. 돈이 먼저고 만남이 뒤따른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한 끼 하려 해도 돈 생각에 선뜻 제안하기가 두렵다. 밥값이나 술값을 내가 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다. 이제는 체면이나 급한 성격 때문에 내가 먼저 계산하고 마는 우를 범하지 말자. 술자리에서는 남들보다 더 취한 척 몸을 흔들어도 좋고 밥값을 계산하는 자리에서는 누군가 먼저 계산하기를 기다려도 좋다. 아무도 계산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더라도 절대 먼저 일어나서 계산대로 걸어가지 말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함에 엉덩이가 들썩여도 꾹 참아보자.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내 통장의 잔고는 튼실함을 얻을 것이다. 분위기가 삭막하다고? 도저히 나는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우리 각자 계산할까요? 돌아서면 후회하는 충동구매. 내가 명품을 산 것도 아닌데. 충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 2012년 한국심리학회지의 발표에 따르면 전 제품의 가치 경험이 충동구매를 유발한다고 한다. 제품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 실제 구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만족감의 결핍이 생겨서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구매를 한다는 것이다. 배가 고플 때나 우울할 때 쇼핑을 하면 더 많이 구매하는 이유도 내면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은 우리를 충동구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우리 뇌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마감 임박이라는 멘트라도 나오면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감이 들고 결국 덜컥 구매 버튼을 누르고 만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충동 구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는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 저자는 원래 방 안 가득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쌓아두고는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물건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한 뒤에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준다는 걸까? 나는 바로 실천에 옮겨봤다. 일단 옷장문을 열었다. 유행이 지난 옷, 또 철지난 옷, 사놓고 잘 입지 않는 옷. 헤어졌지만 버리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다. 아내에게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자는 말을 하고는 버릴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로 버릴 옷이 가득 쌓였다. 내가 안 입는 옷이 이렇게나 많았나? 아내와 나는 놀랐다. 그렇게 정리를 한 뒤에 변화가 있었다. 또 그렇게 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 옷 하나에도 신중해졌다. 옷을 살 때는 반드시 옷장을 열어보고 꼭 필요한지 또 비슷한 옷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아내와 약속도 했다. 한번 이런 습관이 들자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자연스럽게 필요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자기 절제를 기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백화점과 쇼핑몰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는 것도 포함이다.
시간이 남아서 아이 쇼핑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 마음을 흔드는 물건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절제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Out of sight, out of mind는 사랑하는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돈을 부르는 습관.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가타부터 말이 많아. 일단 해보고 이야기해.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다. 주저하지 않는 실행력이라면 정 회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면모는 그가 사업을 하던 초기의 일화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때는 6.25 전쟁 막바지, 휴전을 앞둔 1952년 겨울, 당시 미 8군 사령부는 아이젠하워의 방문에 맞춰서 그가 묵을 숙소의 시설 공사를 현대건설에 의뢰했다. 화장실 보일러와 보일러 난방장치를 손봐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대부분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실내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거절하지 않고 서울의 고물상을 다 뒤져 양변기와 세면대, 보일러 등을 구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실행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듯 실행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는다. 갖은 핑계만 댈 뿐이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다.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군들 부자가 안 되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실행일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작은 실행이 쌓여 큰 실행을 이룬다. 그것이 부에 관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는 돈과 사랑에 빠진다. 아시아 최대 재벌 가운데 한 명이며 홍콩 최대 기업 청쿵그룹의 회장 리자청. 그에게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던 중 그만 실수로 주머니에 있던 2달러짜리 동전이 떨어져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자동차 밑에 들어가 그 동전을 주워서 리자청에게 돌려주었는데 리자청은 그 직원에게 고맙다면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사례비로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고작 2달러짜리 동전 하나에 100달러를 사례로 지급하다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리자청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만약 이 2달러짜리 동전을 줍지 않았다면 하수구로 굴러떨어져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주운 덕분에 낭비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준 사례비는 직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돈은 제대로 쓰여야지 절대로 낭비돼서는 안 되죠. 많은 책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 머물고 부자인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더욱 부자가 된다. 반면에 부자는 돈에 대해 긍정적이다. 심플하게 돈을 사랑한다. 돈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주위에 베풀며 산다. 돈이 주는 행복 속에 산다.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리자청 회장도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뜻 100달러를 사례비로 지급했을 것이다. 부자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패턴을 바꾸겠다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행밖에 없다. 누군가는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60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싶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계는 습관까지의 단계다. 습관이 바뀐 이후 인격과 운명이 바뀌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반복 없이는 생각과 행동만으로 습관에 이르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반복이 바로 연습이다. 부자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이건희가 신경영선언을 통해 삼성그룹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을 때 획기적인 신호탄 하나가 발사됐다. 이건희는 임직원에게 강력한 변화를 주문했고 칠사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신경영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자 이에 대한 충격 요법이긴 했지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한 시발점이었다. 칠사제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바뀌어야 삼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독서와 자기 개발을 통해 임직원들이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철학으로 유명한 최진석 교수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윤리적 행위의 고유한 입법자로서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고유명사로 산다는 것은 즉 남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내가 나의 주체로서 존재할 때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고유명사의 길을 가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대부분 부자는 장기 투자를 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단기 투자를 한다. 부자들은 여윳돈이 많아서 그렇고 서민들은 여윳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단기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언젠가는 단기간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부자는 푼돈에 약하고 큰돈에 과감하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대체로 구두쇠의 성향을 띈다. 그들은 인색하다고 할 정도로 돈을 쓰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서는 거액의 돈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들이 유독 사소한 일에 쓰는 돈은 아까워한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은가? 왜 부자들은 구두쇠가 많을까? 그들은 왜 푼돈에 약한가? 정주영 회장은 대기업의 오너이면서도 검소한 삶을 살았던 구두쇠로 너무나 유명했다. 그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서 신고 다니는 부자였다. 전철비를 아끼기 위해 일터까지 걸어 다녔고 돈이 아까워서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집의 소파는 몇십 년이 지난 걸 그대로 사용했고 옷과 구두도 오래된 것을 그대로 입고 다녔다. 페이스북을 창업해 세계 8위의 부자가 된 마크 저커버그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큰 수익을 냈을 때도 월세집에 살았고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대의 소형 차를 몰고 다녔다. 지금도 그는 공식 석상에서조차 회색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검은색 삼선 슬리퍼를 신는 것으로 유명하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정확하고 검소한 성격이 드러난다. 먼저 부자는 푼돈이든 목돈이든 똑같은 가치의 돈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푼돈이라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푼돈을 쓰더라도 돈의 가치를 따지면서 쓴다. 또 하나, 부자에게 푼돈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종잣돈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푼돈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부자들은 자신에게 쓰는 돈은 인색하다. 수수한 옷을 입고 소소한 식사를 하며 저렴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푼돈을 우습게 한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썩히고 할부 구매를 자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차를 끌고 나와 주유비며 주차비며 허비하고 흥에 취해 술값을 긁어버리는 만용을 부린다. 돈이 줄줄 새 나가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리고 푼돈에 연연하는 사람을 째째하다고 생각한다.
푼돈에 벌벌 떠는 부자를 가리켜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경멸한다. 하지만 푼돈을 무시하고 함부로 쓰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들이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사지 않는 기쁨이라고 한다. 살 수 있는 재력이 충분한데 왜 사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는 망설임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기쁨은 부자가 되지 않고는 느껴볼 수 없는 것이다. 부자는 항상 죽음에 대비한다.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56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였다. 세계는 천재 기업가의 사망을 안타까워했고 그의 업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수술을 마치고 50세가 된 잡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그의 고찰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 녹아있다. 제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적인 기대, 자부심, 창피함 또는 실패의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다가온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이 있지만 거기에 자꾸 기대다 보면 굳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 이유가 없다. 내일 또 오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 우리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마음만 먹고 실행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후회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티브 잡스나 손정희처럼 오늘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자가 되자. 부자는 메모광이다. 사회경제학자 렌달 벨 박사가 성공한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그들에게서 7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업무를 꼼꼼히 기록하고 무조건 메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무려 289%나 높았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도 메모광으로 유명하다. 부자들은 거의 집착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메모를 한다. 그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메모를 하는 걸까? 자, 우선 메모하면 기억에 용이하다.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메모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메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부자들은 언제나 아이디어를 포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한다. 그리고 나중에 메모를 살피면서 메모에 적힌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실행에 옮긴다. 세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는 바로 지금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과 맞닿는다. 네 번째로 메모는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메모광은 일단 메모하고 추후에 이를 정리하면서 소음과 정보를 구분해낸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나중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안다. 마지막으로 메모는 겸손이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만하는 사람이다. 나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효율적인 메모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메모를 해왔는데 양이 많아지자 정리하지 않은 글과 사진이 쌓였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다는 편리성이 오히려 정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요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데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들은 메모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다. 그래서 메모를 멈출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메모를 하자. 부자는 명상을 한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한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새벽에 홀로 앉아 하는 명상이 너무도 좋다. 이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나를 이끌어주는 절대자와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얻은 평온함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가운데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리우드 스타 가운데에는 리처드 기어, 기네스 펠트로, 니콜 키드만 등과 같은 많은 이가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빌 게이츠나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등 경제계 거물들도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명상이 좋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기에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걸까? 먼저 집중력이 향상된다. 명상하는 시간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 일단 명상을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가장 먼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다.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생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럴 때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생각에 감정을 싣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생각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자연히 내가 진정 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익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주변의 상황에도 또 내적인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집착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영감이다. 잡생각을 흘려보내고 나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상하는 도중에는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면 안 된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아이디어를 따라가면 명상에 집중할 수 없다. 그때는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흘려보내고 명상에 집중한다. 명상이 끝난 이후에 저절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명상 직후에 떠오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반드시 일상생활 가운데 다시 찾아와 반짝일 것이다. 자, 네 번째 유익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이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춰진 내면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를 잘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남들이 규정해준 나다. 이렇게 숨겨진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순수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는 자신감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다. 명상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듯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역지사지, 자연히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나는 명상을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실행하면 부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하자. 부자는 책 한 권에 1조 원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안다.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일상 습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책을 30분 이상 읽는가라는 질문에 부자는 80%가 그렇다고 답했고 가난한 사람은 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자의 86%가 그렇다고 답했고
가난한 사람의 26%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10년간 거의 만여 권의 책을 읽었다. 1957년 일본 규슈에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무허가 판자촌에서 태어난 그가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까지 자양분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다. 특히 그는 병석에서도 큰 힘이 되어준 료마가 간다의 구절을 어려운 순간마다 꺼내 읽으면서 다시 열정을 불태웠다고 한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운명에 내가 모든 것을 얼마나 깊게 불태웠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극히 좁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창은 모든 세계와 만나게 해주죠. 바로 책이라는 이름의 창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 어느 스페인 작가가 한 말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세계와 만나면서 사고의 확장을 이룬다. 또한 지식을 쌓는 도구의 하나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유에 있다. 왜 부자는 책을 읽고 가난한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책을 싫어할까? 그렇지 않다. 책을 가까이 하고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책을 멀리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 부자들의 자서전을 보면 대부분 독서에 대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다. 나 책 좀 읽어봤어. 생색을 내고 싶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정말 독서가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부자는 인생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뭘까? 투기는 시장 가격이 급변하는 때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는 정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고 투기는 비정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공하면 투자에 성공했다고 한다. 투기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성공하는 투기가 곧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공리를 한다고 한다. 버핏에게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확고한 기준점이 있었다. 90년대 중반 IT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한창 붐을 일으킬 무렵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핏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고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후에 기술주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중 대부분이 파산을 면치 못했다. 버핏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버핏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주에 대해서 모릅니다. 워렌 버핏의 말에 비춰봤을 때 투기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돈을 투여하는 것이고 투자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돈을 투여하는 것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과감한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주식 관련 책도 사보고 강의도 열심히 듣는다. 대부분 이미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도 성공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쉽게 성공의 길에 올라설 수 없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다. 좌절의 순간도 금방 찾아온다. 왜 그럴까? 분명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아직 제자리 걸음일까? 우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본다. 결과만 보면 과정에 투여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지 못한다. 결과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쉽게 도전하고 금방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진정한 배움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성공의 길을 걷는다. 따라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실천하는 동안 겪는 시행착오는 모두 값진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을 발판 삼아 계단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비로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17년간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전업 투자가다. 어느 날 그가 투자하는 주식을 분석한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17년을 꾸준히 투자했다는 사실도 대단한데 그 자료는 더 대단했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어느 애널리스트 못지않게 정교했다. 그 회사의 재무 상황은 물론 경영자 현황, 오너의 가계 구도, 계열사 현황, 사업 진행 현황 등 세세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았다. 그는 절대 대박을 꿈꾸지 않는다. 적정 수준의 수익과 배당 수익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한다. 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다. 최단기 보유 기간이 1년이다. 이것은 그가 17년간 투자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이자 본인만의 철학이다. 이 정도의 실행력과 철학이 없으면 주식 투자는 금물이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제대로 공부하자. 부자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1981년 23세라는 나이에 유니슨 월드라는 기획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현재 소프트뱅크의 모태가 된다. 그때 손정희는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2명의 알바생을 앞에 두고 귤 상자에 올라가 곧 회사 매출액을 1조엔, 2조엔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손정희의 허풍에 질려 곧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뒤 그 허풍이 현실이 되었다. 2006년 3월 소프트뱅크의 매출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한 것이다. 손정희는 이 꿈을 달성하기까지 숱한 실패와 좌절을 뛰어넘어야 했다. 남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었지만 손정희는 오로지 꿈을 향해 달렸다.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속에 품은 욕망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도록 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트리거란 소총 또는 권총에 총알을 발사하게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욕망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욕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욕망을 드러낸다는 건 비전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전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많다. 비전이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비전은 내가 살아가는 목표다. 그래서 비전은 곧바로 정상까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과 같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스펜서는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불행과 행복, 부자와 가난뱅이를 만드는 것 또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자는 이미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비전과 포부를 드러낸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 걸맞은 행동을 낳고 그게 쌓여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 손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득을 얻기보다 그와 동등한 손실을 입지 않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다. 동전 던지기 도박을 보자.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를 잃고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를 얻는다고 할 때 당신은 이 게임에 뛰어들 것인가? 이때 대부분은 $150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100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가 이득보다 커 보이면 선택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는 투자를 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표기된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더 큰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본능을 뛰어넘어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그룹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 부른다.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든다. 모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을 택하는 판단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증거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신은 커진다.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은 과감한 실행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손해를 거의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는 저축이 있다. 그런데 이자는 수익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 이제 우리나라도 0%대 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돈을 저축해 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중요하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유용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잣돈을 만들기까지는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이 종잣돈은 투자를 위한 것이다. 내상을 입지 않고 수익을 내는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서 투자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지나도 시작하기가 힘들 것이다.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전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다. 아주 소액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해보자. 10주 이내로 주식 투자를 해봐도 좋고 소액으로 P2P 투자를 해봐도 좋다. 부자는 하루를 먼저 시작한다. 과거 하나금융그룹이 우리나라 부유층을 심층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새벽 6시였다.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아침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다짐이다. 또 바쁘고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끝내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내일을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모두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산다. 누구나 변화를 꿈꾼다고 하지만 막상 해오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꾸준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일이라도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만 당겨서 일어나자.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실천해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다. 부자가 되자. 부자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 세계의 슈퍼리치에는 유독 유대인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 중에 유독 유대인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원천이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 방식 하브루타에 있다고 본다. 하브루타는 원래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에서 유래했고 이것이 짝과 함께 질문하고 토론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 부모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아이 스스로 질문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정답을 찾아가는 동안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주로 하브루타 방법을 사용한다. 경전의 진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를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정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다. 유대인은 성인식 때 가족과 하객에게 3가지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 성경책, 손목시계, 축의금이 그것이다. 성경책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고 손목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는데 절약과 저축에 관한 것부터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는지 부를 이루는 방법도 배운다. 이것은 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유대인 중에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 덕분이 아닐까? 우리는 정답을 찾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무조건 정답을 외워야 한다.
내가 교육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바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답만을 찾는 교육과 같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를 덥석 안겨주기 때문이다. 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돈만 안겨준다면 과연 그 부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들이 많다. 그리고 기업을 일군 많은 창업자가 자녀들을 평사원으로 입사시켜서 경영 수업을 한다. 이제 우리도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려줄 돈이 없는가? 그래도 상관없다. 다행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은 돈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자. 수입과 지출의 개념을 알 수 있고 낭비적인 소비 성향을 잡아줄 수 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함께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자. 기업과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경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장을 보면서 직접 재료를 골라 사게 해보자. 가정경제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물가 변동 등 시장 경제의 흐름을 알게 해준다. 부자는 시스템이 일하게 한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티모스 페리스. 그가 궁극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이룬 커리어에 있다. 엔젤 투자자로서 페이스북, 우버, 알리바바를 비롯한 5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젊은 혁신가에 뽑혔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이력을 지닌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2004년 6월 회사가 어려울 때 그는 난생 처음 4주라는 긴 휴가를 떠났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는 휴가 기간을 8주로 늘렸고 그걸로도 모자라 아예 외국에서 살기로 한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그가 사라지고 일하는 시간이 줄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이 40% 상승한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스템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페리스는 본질에 집중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8대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을 적극 활용했다. 고객 관리에서는 주요한 20%에 집중하고 업무에서는 20%의 중요 업무를 우선시하라는 방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자 120곳의 고객을 쫓아다니는 대신 8곳의 고객에게 대량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전환됐고 그 결과로 수입은 2배가 되었다. 부자가 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소극적 수익이라고 부르는 수입, 바로 자동화된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이 부를 만든다. 기업이 운영되는 것도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실수가 줄고 일하는 데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식자재 준비, 조리,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일은 힘들지 않게 되고 매출은 상승한다. 이런 시스템의 힘을 인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부자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부자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승부사들이다. 그들을 끊임없이 담금질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다. 실패의 뜻을 해석해보면 지거나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달아나거나 도망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망치는 것이 실패다. 지거나 무너지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면 실패가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인 앤서니 라빈스는 그에 져서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성공 공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중 하나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전략을 바꿔가면서 계속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결국 지속하는 힘에서 나온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
남들은 이루기 힘든 일이라며 콧방귀를 뀌지만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바로 지속하는 힘이다. 부자는 할부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제일 먼저 부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일시로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굳이 할부로 물건을 살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은 할부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할부 구매는 향후 지급해야 할 잔액만큼 대출을 받아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다. 그 대가로 할부 구매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비용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사게 되는 셈이다. 부자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시불로 제품을 구매한다. 만약 구매할 여력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 생계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면 지금 구매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할부 구매는 과소비라는 것을 잘 안다. 보통은 할부 구매가 현명한 소비라고 착각을 한다. 무이자 할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판매자들의 전략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간다. 지금 당장 지불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소비를 정당화하면서 말이다. 할부 거래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재봉틀을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싱거는 할부 판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불티나게 팔린 싱거미싱, 그야말로 없는 집이 없었다고 한다. 역시 할부 거래는 판매자에게 부를 안겨주는 도구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 꼭 필요했었는지를.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차장에 서 있다.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까먹으면서 말이다.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화와 문자, 검색과 영상 시청이 전부다. 그 많은 기능 가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나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신용카드는 할부 구매를 더욱 부추긴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는 할부로 구매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할부로 구매한다.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쓴다. 할부 구매라도 꼬박꼬박 잘 갚고 잘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할부 구매는 매달 내 돈을 묶어놓는 족쇄가 돼서 내 돈의 흐름을 막는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 부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 부라는 것을 안다. 부자들의 시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다. 특히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 가난한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것이 곧 부가 되리라는 확신이 부족하다. 기존 생각과 관습에 갇혀 생각하다 보니 아이디어로만 끝날 뿐 실행에 옮기거나 발전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다. 혹시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레 포기하고 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일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자는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이룬 사람이다. 앨런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에 8만 명의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전기 자동차, 우주 로켓,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모두 이 꿈과 연결된다. 부자들은 기존 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지점을 바라보면 혁신을 만들기 어렵다. 누군가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비웃는다. 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은 쉽게 남과 비교한다. 내 자존심을 높이려는 몸부림이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자존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지만 전제가 다르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가 그것이다. 자존감은 비교 우위와 상관없다. 자기만족과 자기애가 우선인 감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은 물론 약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받아들일 때도 긍정적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망정 그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끊임없이 비교 열의에 처할 수밖에 없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란 문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성공은 자신의 일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만 그렇게 의식할 뿐이다. 부자는 돈 욕심을 앞세워 사업을 하지 않는다. 부자 중에는 돈 욕심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돈은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할 뿐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 방식의 수익 창출은 부자들의 방식이 아니다. 부자들은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통해 돈을 번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열정을 불태운 게 아니다. 대부분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돈이 없이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부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사업에 미치게 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답을 찾기 위해 책을 펼쳐들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이다. 독서를 하면서 깨달았다. 좋아한다는 것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정도가 아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매일 해도 지겹지 않으며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것만 있어도 되는 무엇인가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부자는 TV를 보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비교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TV다. 설문조사에서도 부자들의 60%는 TV 보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80%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TV를 본다고 답했다. TV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른단 말인가? 일단 TV는 보는 사람에게 생각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무차별적인 정보를 주입한다. 미처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여유가 없다.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이다. 책은 독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내 시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통찰이고 사유의 힘이다. 나만의 사유와 통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현혹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TV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TV를 본다.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보는 추세다. 필요한 지식이나 강의를 찾아보는 것은 좋지만 습관적으로 본다면 TV 시청과 별반 차이가 없다. TV는 생각을 빼앗아 창조적이지 못하게 하고 맹목적으로 세뇌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일할 시간과 공부할 시간을 줄여 우리를 퇴보하게 한다.
부자에게는 절대 바꾸지 않는 원칙이 있다.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또 원칙이 있더라도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이라면 있으나 마나다. 원칙은 자기 확신이자 자기 신념이다.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나 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때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들다. 부자들은 그 시기를 잘 이겨낸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고 헤쳐나간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방해하는 소음을 뚫고 나간다. 이때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부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칙을 고수하려 한다. 스스로 행복 주치의라고 부르며 최고의 1인 지식기업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다니쌤이 쓴 마흔의 돈 공부라는 책을 보면 단무지 법칙이라는 게 나온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있는 이 법칙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다니쌤의 응원 메시지다. 이 한 문장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즉시 실천하는 것에서 항상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뭐든지 바로 실행에 옮기자는 원칙을 수립했다. 공 선생의 굿모닝 북모닝에 글을 쓰는 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바로 실천했다. 미팅이 필요한 사람이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만났고, 사업 파트너가 제안한 금요일 야간 산행도 바로 실행했다. 절대 원칙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은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어떤 순간이라도 지키면서 실행할 수 있느냐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부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는 가치가 없다. 이를 잘 아는 부자들은 2가지 건강을 다 잡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평소에 많은 관리를 한다. 건강에 위협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부자들의 건강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자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 생활의 리듬이 일정하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복잡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명상을 하고 사색한다. 자주 걷고 산책한다. 특히 운동 시간이 부족한 부자들은 걷기와 산책을 일상화한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76%가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한다고 한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하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독서다. 부자들에게 독서는 일의 연장이기도 하고 휴식이기도 하다. 또 부자들은 취미 생활을 즐긴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심신의 피로를 푼다. 또한 부자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건강과 돈을 잃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다. 부자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부자들이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챙길 때 가난한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욕구를 채운다. 부자들이 운동으로 활력 있는 몸매를 만들 때 가난한 사람들은 피로를 푼다는 명목으로 TV 앞에 널브러진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식하고 담배와 술에 의지해서 몸을 혹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가에게 신용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그만큼 사업가에겐 신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용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때는 언제나 확고부동하게 신용을 선택했다고 한다. 한 기업의 경영인이 고객에게 주는 신뢰는 기업의 흥망성쇠와도 관계가 있다.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은 위기 관리와 윤리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주민 7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적해보니 모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사건 때문에 타이레놀 제조업체의 모기업이자 유통을 담당했던 존슨앤존슨은 비상이 걸렸다.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누군가가 판매 단계에서 고의로 청산가리를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존슨앤존슨은 누명은 벗을 수 있었다. 허나 한번 떨어진 고객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때로는 솔직한 것이 가장 최선이다. 존슨앤존슨의 경영자가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소비자 여러분, 지금 당장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고 가지고 있는 제품은 모두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미 판매된 제품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리고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그리고 용의자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등 범인 검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솔직하고 즉각적인 대처로 인해 망할 뻔했던 존슨앤존슨은 위기를 극복했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고객의 신뢰 또한 다시 반등했다. 이를 계기로 회사의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더 성장했다. 신뢰는 남을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뢰는 힘입다, 의지하다의 뜻도 있지만 의뢰한다는 뜻이 먼저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믿고 의뢰함이 된다. 즉 믿고 맡기는 것이다. 부자들은 신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타인과의 약속을 가볍게 저버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 잠깐의 부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부는 전부 사라지고 만다. 나 스스로에게 신뢰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남들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신뢰는 더 중요하다. 남과의 약속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나와의 약속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남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한다. 자신에게 신뢰가 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된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인식한다. 시간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부자들이다. 그들은 시간을 돈으로 인식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신도 절대 늦지 않는다. 남의 시간도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연수입이 10억 원인 사람은 1시간이 약 11만 4천 원의 가치다. 수입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인 3,500만 원 수준인 사람의 1시간은 약 4천 원이다. 똑같은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당연히 부자들이 시간을 아까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야 한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버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보자. 책을 읽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냥 멍 때리며 머리를 비워도 좋다. 낯선 장소로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다. 일주일에 1~2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돈이 된다. 나를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 온갖 복잡한 일을 정리하는 시간, 업무와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돈을 보기 힘든 시절이 있을까? 나도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지갑에 현금이 없다. 혹시 현금이 있더라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무겁게 잔돈을 들고 다니던 건 까마득한 옛날 일이다. 현금은 사라지지만 돈을 쓰는 환경은 점점 좋아진다. 당연히 씀씀이가 커지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 그래서 나는 부자들의 습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봤다. 그 해결책은 바로 현금 사용이다. 현금을 사용할 때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자. 현금을 사용하면 왠지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심리학자들의 조사를 보면 현금을 사용할 때는 지불의 고통과 함께 죄책감도 커진다고 한다. 카지노에서 현금 대신 칩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칩을 사용하면 현금을 사용한다는 인식이 흐려져서 베팅 금액을 올리기도 쉽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카지노는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현금은 내가 얼만큼 돈을 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줄어드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이 숫자로만 표기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과 더불어 우리를 굴복시키는 치명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할부구매다. 신용카드 사용에 할부를 얹으면 지금 당장 고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심리적 저항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소비를 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과소비의 주범이다. 부자는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 부자 중에는 불운한 과거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난관을 극복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과거 탓으로 돌린다. 지난 행동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부자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역경을 디딤돌 삼아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잠을 설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팁의 속담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 없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어붙는다. 마치 두려움만 가득한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미리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의 합이 미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한다. 내가 이 순간에 충실한 만큼 미래는 확실해진다. 최선을 다한 이후의 문제는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탓할 필요가 없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또한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숨쉬는 나,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만 있을 뿐이다. 부자는 돈을 추구하지만 돈의 힘에 함몰되지 않는다. 돈도 섹스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중독되기 쉽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에 중독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복종한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부자들을 종종 보지만 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돈의 노예로만 인정할 뿐이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한다.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선 후로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돈의 규모가 자유를 누리기에 충분하면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 자릿수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돈의 힘이자 목적이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이런 자유는 오지 않는다. 돈은 또 다른 구속으로 나를 옥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돈이 많으면 존경하고 따르지만 돈이 없으면 무시한다.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한다. 돈이 곧 행복이고 행복이 곧 돈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돈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 덕분에 행복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 돈을 인식하자.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에 함몰되지 않고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리는 것, 이런 자세가 돈을 끌어모은다. 부자는 비우는 것의 가치를 안다. 부자들은 기부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워렌 버핏은 만약 자신이 인류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행운아라면 나머지 99%에게 빚을 진 것이니 타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큰 깨달음을 준다. 이렇듯 부자들은 나 혼자 힘만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한다. 본인이 부자가 된 것은 환경과 시대가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인간은 나눔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이는 본능이다. 나누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나눈다. 이는 기쁨의 선순환이다. 어쩌면 부자들이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른다. 부자들은 돈을 목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 이외의 것에는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자녀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돈 조금 이외에 유산은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제대로 된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노자는 수레에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과 그릇이 비어있음으로 인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설파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이롭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나뉘고 쓰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해적이 사랑한 인문학에서는 재무제표에 미리 비움의 자리를 만들어 두었다.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부자는 집 베란다가 깔끔하다. 미니멀리스트이자 파워블로거인 리오 바바우타는 그의 책 파워 오브 레스에서 무엇이든 단순한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단순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첫째, 핵심을 파악하는 것. 둘째, 나머지는 제거하는 것이다. 엄청 쉽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어려워한다. 핵심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핵심을 파악할 것인가? 덜 중요한 것부터 덜어내면 된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가며 한 가지씩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보인다. 부자들의 베란다는 깔끔하다. 베란다가 깔끔하다는 것은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다. 부자들은 어지럽히지 않고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베란다에 쓸데없는 물건이 쌓이기 마련이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뭔지, 지금 일하고 있는 책상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매 순간 바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때그때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정리해 두었다면 나중에 따로 헤맬 일이 없다. 부자들은 이 핵심을 파악하는 데 탁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일을 먼저 했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제거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급한 일에 떠밀려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이룬 것은 없다. 투자한 시간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나씩 제거해보자. 마치 베란다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물건을 치운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다. 베란다에 물건을 치우려면 먼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꼭 있어야 할 물건과 버려도 될 물건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만 잘 마치고 나면 버리는 건 쉽다. 부자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가 생각을 만든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인데 왜 이 말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다음 순간 엄청난 행운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보다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의 저자 윌 보웨는 불평이 우리 삶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이야기한다. 마음 깊숙이 내재된 불평을 제거해야 한다. 보웨는 이를 위해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추천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보라색 팔찌를 한쪽 손목에 차고 있다가 불평할 때마다 다른 손목으로 바꿔 차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불평은 내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불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뱉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마다 보라색 팔찌를 다른 손목으로 옮기게 되면 불평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에 있을 때는 통제 불가능하던 것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입 밖으로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팔찌를 옮겨 차면서 불평을 억제할 수 있다. 결국엔 불평하는 습관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나 또한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라는 말을 먼저 내뱉는 편이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자 해도 무의식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불평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입을 다문 다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어느새 한결 밝아지는 것 같았다. 의도적으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바꿔야 한다. 긍정 언어로 시작하는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에너지와 행복을 준다.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쓴 부자가 있다. 그것도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말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미국에서 김밥 장사로 거대한 부를 일으킨 스노폭스 김승호 회장이다. 그는 100번씩 100일간 써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없다고 한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를 일으킨 것은 매일 100번의 자기 확신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의외로 주변에 사업하는 대표들이나 부자 가운데 이렇게 매일 아침 목표와 소원 쓰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실천해보기로 했다. 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쓰면서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침 명상 후 20개의 항목을 정해 매일 노트에 작성하고 낭독했다. 내가 작성한 소원 가운데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소원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나는 이것을 매일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매일 쓰는 것도 명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새벽 명상이 끝나면 바로 소원 쓰기를 하기로 했다. 혹시나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나처럼 쓰고 낭독하는 것 자체를 명상이라고 생각하자. 명상이 뭐 특별한 건가? 내가 이 순간 뭘 원하고 바라는지 적어보고 그걸 소리내 읽어보면서 다시 확신을 갖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명상이다. 매일 쓰는 것은 스스로 다짐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뇌는 단순하다. 그래서 매일 다짐하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면 뇌가 우리를 돕는다. 내 생각을 바꿔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창조적으로 활동한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매일 아침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소원을 써보자. 매일 아침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부자로 만들어보자. 부자는 신에게 기도한다. 부자들은 운이 좋아서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물론
순전히 운으로만 된 건 아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력과 더불어 때가 맞아야 하고 운이 따라줘야 한다. 20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있다. 그는 파격적인 모습과 음악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다.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단화로 부적응자로 따돌림 당하며 고생을 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최근에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와 일약 스타가 되었다. 말 그대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과거에 그를 기억하고 있던 팬들의 힘이 컸고 이제 시대가 그를 받아주기에 충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사실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이룩해 놓은 부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겸손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신이 이루어 준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신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삼국지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노력은 기본이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의 저자 그렉 브레이드는 기도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 느끼는 감정이 기도라는 것이다. 원하고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충만감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기도다. 기도의 순간 나와 신, 우주라 해도 좋고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해도 좋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창조한다.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라. 대신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부자다. 돈을 잡아두는 습관. 부자는 돈을 다르게 대한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날리는 걸까?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나라면 그동안 갖고 싶은데도 참았던 것을 몇 개 산 다음 통장에 꽂아두고 조금씩 빼서 쓸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돈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 욕구를 하나씩 충족시킨다. 큰 돈의 단위에 대한 개념이 마비된 상황에서 소비를 시작하니 마치 손에 쥔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이 술술 샌다. 만난 풍선껌 한 개씩만 사다가 한 박스가 생기니 하나도 못 먹고 친구들이 오면 다 나눠주는 아이와도 같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큰 돈이 생기면 돈을 소비하는 쪽에 초점이 향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부자들은 먼저 어떻게 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 돈을 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원금을 토대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집을 넓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서 매월 임대 수입을 창출한다. 부자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좋은 차로 바꾸는 대신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돈을 예치한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 굳이 차를 바꿀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새 차는 사자마자 중고차가 돼서 가치가 떨어진다. 어제 샀더라도 오늘은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불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앞서서 그 돈을 잘 불리고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을 갖췄다는 의미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가진 생각을 내 머릿속에 장착하자.
당장 큰 돈을 벌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매일 황금알을 얻기 위해 거위를 잘 보살피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30억이 아니라 30만 원이 갑자기 생겨도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관리하고 불려나갈까 고민한다면 시작이 좋다.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내 소유의 집이 있고 대형 SUV를 몰고 다니는 외형적으로는 부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돈에 쪼들렸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더 싼 제품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가고 싶은 여행도 시간과 돈이 부족해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궁핍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예전에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사고방식에 있다는 점과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바로 순자산을 계산해왔다. 자산 항목에 집과 자동차의 현재가를 더하고 부채 항목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의 잔액을 더한 뒤 순자산을 계산해보니 약간의 차익이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이 금액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올라서 망정이지 이마저 떨어진다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충격이었다. 아파트도 담보대출, 자동차도 할부, 생활비도 신용카드. 나는 부채의 힘을 빌려 부자인 척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순자산이 있고 원하는 것은 바로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부자다. 신용카드를 쓰는 건 결국 빚을 지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구매하기 위해 빚을 지는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할 때까지 여행 계획을 미뤄라. 여행 경비가 충분히 모였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자. 그 순간 부자의 기분을 만끽하라.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행복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이 정의한 행복 공식이다. 행복은 분자인 소비를 키우거나 분모인 욕망을 줄임으로써 그 크기가 커진다. 소비를 키우자니 욕망이 비례해서 커지면 행복은 제자리에 머문다. 욕망이 줄지 않는 한 소비를 무한정 키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가용할 순자산, 즉 현금이 발생한다. 그렇게 발생한 현금으로 원하는 것을 구매한다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순자산이 모이고 부자의 길을 걷는다. 이제 스스로 물어보자.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돈 이야기. 부자들은 돈에 대해 잘 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해 잘 안다.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함으로써 부를 축적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한다. 곧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프로들이다. 그러니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잘 모른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 낚시하는 방법도 모른 채 고기를 낚고자 한 것이다. 최소한 돈이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그물을 치든 낚시를 펴든 할 것이 아닌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간단하게는 물건의 값, 재물이나 재산을 이르는 말, 무엇을 하는데 드는 비용 등으로 설명한다. 결국 가치를 정하거나 사물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왜 쉬지 않고 일하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계속 빚만 늘고 참 살기 퍽퍽한 세상이다. 1%의 사람이 99%의 부를 소유하는 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은 피곤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되고 자본주의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들 한다. 도대체 자본주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필요한 삶으로 내모는 걸까? 돈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를 선사하기도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체는 누구인가? 돈인가? 아니다. 돈을 사용하는 내가 주체다.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돈이 나를 구속하게 하고 행복을 위한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는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내 선택에 따라 돈은 얼굴을 달리하는 것이다. 앞에서 돈은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도 내가 선택할 문제다. 현재의 욕구 충족을 잠시 미뤄두고 소비를 저축으로 바꾸면 돈의 흐름은 내게로 바뀐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돈은 자본가에게 흐를 수밖에 없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돈의 흐름을 내게로 돌리고 싶다면 진정 내가 행복해지는 소비를 하면 된다. 저자는 오랜 기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투자의 세계에 호기롭게 입문을 했다가 쓴맛을 보면서 본격적인 돈 공부에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재들과 함께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저술 또 강연 활동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펴고 있습니다. 제 페북 친구이기도 해서 그가 아침마다 보내주는 공선생의 굿모닝 북모닝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해적이 사랑한 인문학, 실전으로 배우는 투자 모임과 창업가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다가 공영조님의 페북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낭독 명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낭독 명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